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해양 환경 관측용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올해 안에 발사됩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가 탑재돼 한반도 주변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말기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왕복선 시험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를 활용해 우주 개발을 하겠다는 나사의 계획 또한 차질이 생겼는데요.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히어로 앤트맨은 슈트를 이용해 신체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엔 양자역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속에 숨어있는 양자역학의 모든 것, 오늘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 8일째 소강 상태지만 방역당국은 고강도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자치단체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의 긴장이 풀어지고 고강도 방역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정지 궤도 위성이 올해 안에 발사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2B호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해양 환경 관측 기능이 주요 임무로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규명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한반도 일대 5,000제곱킬로미터 지역의 대기 화학 물질과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몽고나 중국이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오염 물질들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를 탑재한 이 위성은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층 등 환경오염 물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변화와 적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 관측 횟수도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천리안 2B호는 다음 달 말까지 조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우주환경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지금 조립 시험을 다 완료를 하고 7월 달쯤이면 발사체 업체하고 발사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B호는 올해 안에 발사돼 36,000km 우주 상공에서 하루 8차례씩 한반도 주변을 돌며 적조 등 국가 재난 감시 활동과 대기 환경 오염원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7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지난해 82,500여 건의 홍역이 발병해 2017년 2만 5천여 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WHO는 전반적인 예방접종률은 증가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홍역 바이러스의 유행을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홍역 발병이 보고된 나라는 5만 3천여 건의 우크라이나로 러시아와의 갈등 등으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방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4대 강에서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보를 열었을 때 물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속이 빨라지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고 수변 생태 서식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수계 전체 수문을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 계수가 각각 최대 8배, 9.8배 상승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식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돼 백로류는 개방 전월과 비교해 한강에서 11.7배, 영산강 2배, 금강 1.5배, 낙동강 1.42배 등 모두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과 고온으로 보호 개방에 따른 녹조 저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낙동강은 개방폭과 기간을 확대해 실측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암은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림프절에 먼저 전이된 뒤 이를 통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림프절에 있는 암을 억제한다면 전이를 막아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 림프절. 대다수 암세포는 이 림프절을 거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이 때문에 림프절은 암 전이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의 생존 비밀을 밝혔습니다.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지방의 일종인 지방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결과는 림프절 도달한 다음에 변화시켜가지고 포도당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변화시켜서 적응해서 자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고요. 쥐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흑색종과 유방암에 걸린 쥐의 암세포에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주입하자 전이가 크게 억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암세포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키자 역시나 전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산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자 암세포가 이동을 멈춘 셈입니다. 대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또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에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감염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5%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은 HPV 검사를 받은 30살 이상의 여성 6만여 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고위험 HPV 양성 진단을 받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음성인 그룹보다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한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1.7배까지 높았으며 비만의 대사증후군까지 있는 여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고위험 HPV에 감염된 뒤 면역력 이상 등으로 바이러스가 혈액 안으로 침투하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일 만큼 인류가 만든 최대 건축물로 꼽히잖아요. 예. 혹시 인류가 그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아마 국제우주정거장이지 않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축구장만한 크기라고 해요. 예. 지구 상공 한 400km를 돌고 있어요. 얘는.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죠. 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한 이유는 그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다가올 우주 시대에 앞서서 지구와 다른 우주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이런 걸 좀 미리 알아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예. 대표적인 과학 실험이었던 게 그 미국의
쌍둥이 우주인 실험 이거 기억나시죠? 쌍둥이 우주인 실험이요. 이제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은 우주 정거장에서 1년을 보내고 또 다른 쌍둥이 한 명은 지구에서 똑같은 1년을 보내고 나서 예. 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었죠. 네. 뭐 이 실험 결과는 다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과연 쌍둥이를 비롯한 우주인들은 어떻게 우주 정거장에 갔을까? 네. 뭐 이런 거죠. 정거장이니까 마치 버스처럼 우주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에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우주선을 우주 왕복선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주 정거장의 최대 주주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이제 건설할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기들의 어떤 우주 왕복선을 운영을 했었어요. 예. 이제 2011년이 되면서 미국 나사는 이제 자국의 그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폐기했었죠. 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거든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나사는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미국의 근데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국의 우주 왕복선이 없으니까 네. 그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우주 왕복선인 그 소유주를 활용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번 보내는데 비용이 920억 원이 들어요. 한 번 이용하는데 920억 네. 원이 든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라도 다른 방안을 좀 고심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나사가 이제 고민한 방법이 네. 민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우주 왕복선을 운영하면 어떨까? 뭐 이런 방안을 고민했었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의 우주 왕복선을 한번 이용해 보자. 뭐 이런 걸 고민했었고 이런 나사의 계획에 따라서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네. 이 스페이스X에서 그 유인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드래곤은 그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나르는 우주선으로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드래곤의 후속으로 드래곤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요걸 이제 유인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개량을 하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그러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우주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그럴 예.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상용화는 안 됐고 아직은요. 상용화 거의 직전까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거든요. 이 단계가. 예. 그러니까 이 유인 우주선 드래곤은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한 연기가 된 거예요. 원래 예정은 이달 23일 발사였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 2일로 연기가 됐어요. 다음 달로요. 이제 드래곤은 이 시험 발사가 이번에만 연기된 게 아니라 원래 지난해 말에서 1월 초 또 2월 말 등으로 계속 미뤄졌거든요. 네. 뭐 이제 유인 우주선 시험 발사에 따른 장비나 뭐 안전 점검이 아직 다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 발사가 연기되면 나사가 이렇게 민간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사의 계획을 보면은 2017년부터 민간 우주 왕복선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시험 발사가 성공을 하더라도 어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비상 탈출 시스템이라는 시험 과정이 또 있어요. 예. 이 산을 넘어야지만 이제 이게 비로소 상용화가 될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첫 유인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 나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수송하는 것은 이런 민간 기업한테 맡기고 앞으로요. 나사가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 문 어게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우주선. 네. 이제 그 전체 우주선을 개발하는데 나사는 주력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나눠서 우주 산업을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사람이 드래곤 캡슐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가는 모습 과연 오는 7월에는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전 세계 과학계를 대흔들었던 사건이 그 중국의 유전자 교정 아기 탄생 허쟁쿠이 교수 이거였잖아요. 예. 그 주인공이 허쟁쿠이 교수였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허쟁쿠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그 네. 스탠퍼드 대학이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허쟁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 공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요? 이제 허쟁쿠이 이 양반은 이제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예.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은 라이스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박사 후 연구 과정, 줄여서 이제 포닥이라고 부르는 그 코스를 예. 스탠퍼드 대학에서 밟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허쟁쿠이하고 이 스탠퍼드 대학은 이제 그런 연관 관계가 있는데 네. 이제 허쟁쿠이가 포닥을 할 때 자기 지도 교수가 이 스티븐 퀘이크라는 교수예요. 네.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밝힌 과학자가 총 3명인데 이 퀘이크 교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은 생명윤리학자인 그 윌리엄 허벗, 유전자 거의 전문가인 매튜 포테우스, 예. 그 스티븐 퀘이크 교수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퀘이크 교수는 포닥 시절에 이제 은사였으니까 이 허쟁쿠이하고는 보통 인연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허쟁쿠이의 실험과 관련된 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교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하겠다 하면은 예.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이제 과학 매체에서 주로 추정하고 있는 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허쟁쿠이 교수의 그 유전자 교정 아기 실험을 도와줬는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허쟁쿠이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재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지, 네. 뭐 돈 문제가 하나 걸려 있다, 뭐 이런 걸 또 보겠다는 거고. 이 허쟁쿠이가 유전자 아기 교정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들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허 교수한테 얘기를 했느냐,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예. 들여다 보겠다는 거고요. 네. 이 스탠퍼드 교수가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허쟁쿠이 교수가 지난해 11월 말에 본인이 스스로 이걸 밝혔잖아요. 예. 자기는 유전자 아기를 탄생을 시켰다, 뭐 이런 걸 네. 밝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허쟁쿠이 교수가 그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논란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과학자들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탠퍼드 대학의 그 윤리학자 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 실험 지원자의 뭐 동의나 뭐 관련 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뭐 검토를 마쳤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하는 상황이군요. 이 조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그럼 그가 박사 학위를 딴 그 라이스 대학은 관련이 없나요? 라이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 교수가 이제 그 유전자 교정 아기를 탄생했다라고 밝힌 예. 이후에 이제 11월쯤에 이제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라이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 교수가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허 교수의 지도교수가 또 마이클 딤이라는 교수예요. 아. 근데 이 허 교수가 이제 유전자 교정 아기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마이클 딤 교수가 뭐 어떤 식으로든 이 허 교수가 연관이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라이스 대학이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였었는데, 네. 이제 AP 통신은 이 마이클 딤 교수가 이 중국에서 환자들과 미팅을 가졌고, 여기서 말하는 그 환자는 이 유전자 교정 아기와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겠죠. 그 아기의 네. 부모가 되는 그런. 그다음에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어떤 논문의 주요 저자로 딤 교수가 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딤 교수의 변호사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면 부정을 했었는데, 네. 뭐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딤 교수는 유전자 아기 교정 논문이랑은 뭐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다. 또 유전자 아기 교정 실험이랑 관련이 없었다. 예. 뭐 이런 내용에 반박을 했었죠. 근데 허쟁쿠이 교수가 뭐 지금 언급한 이런 과학자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미국의 과학자들하고 이제 뭐 서신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 가운데에는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크레이그 멜로 교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 크레이그 멜로 교수는 그 RNA 간섭 현상이라는 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었는데, 뭐 그 당시에도 멜로 교수는 뭐 자기는 그걸 좀 중지했었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중지를 시켰다. 예. 뭐 하여튼 조언을 준 것도 있고 하니까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미국 과학자들이 허쟁쿠이의 그 유전자 교정 아기 실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할 거라는 걸. 몰랐진 않았겠네요. 근데 암묵적으로 그 누구도 네. 이걸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었던 거죠.
뭐 중국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휘슬블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아무도 게 없었군요. 한 가지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자, 인류 최초의 유전자 편집하기를 출생시키면서 미국 교수들의 검토를 거쳤다. 만약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과학문화 창달과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재단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이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변화에서 수준 높은 문화 기반을 갖추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이사장은 또 과학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페임랩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육성 사업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혈액 제제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당국은 인체에는 별다른 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건강과 직결된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신식의학이 생산한 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면역글로불린은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혈액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가 위생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즉각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시키고 제약회사의 전문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现在是有调查组在里面吗？ 不知道，这个我们不知道啊。 에이즈 바이러스에 오염된 문제의 제품은 모두 1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동원해 이 주사제를 사용했더라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一大份的血浆里面，它可能是有活的艾滋病病毒，但是经过第三步灭活以后，基本应该是可以保证里面不含活微生物体，即便是用到人身上，那也不会有问题。 네티즌들은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당국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짜 광견병 백신 파동에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중국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남모를 고통, 바로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주사입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경우엔 주사에 대한 공포로 더 큰 고통을 받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피부에 맞는 대신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인슐린 주사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뜻 보면 작은 콩알처럼 생긴 이 알약이 바로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실제 완두콩 크기의 이 알약에는 작은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데요. 그 끝에 인슐린이 있습니다. 환자가 알약이 들어있는 캡슐을 먹으면 위까지 내려간 캡슐이 위산에 녹으면서 주사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약이 위벽에 달라붙어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먹은 지 1분이면 캡슐 속 주사제가 위벽에 자리를 잡고 1시간이면 모든 인슐린이 몸으로 주입되는데요. 약이 전달되고 나면 주사제는 대부분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지고 남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연구팀은 캡슐에서 나온 알약이 위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거북의 등껍질 모양을 본떴습니다.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북이처럼 주사제가 위안을 떠돌다가도 항상 주사바늘을 주입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 개발된 인슐린 캡슐은 돼지 실험에서도 부작용 없이 일반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냈는데요. 상용화가 된다면 주사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물고기도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본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팀은 거울이 설치된 수조에 작은 물고기를 넣고 행동을 관찰한 결과 물고기가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습성이 있는 이 물고기는 바다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놀래기과의 작은 어종입니다.
물고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처음 며칠간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듯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닷새가 지나자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고기 목 부위에 기생충과 비슷한 표시를 해놓고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물고기 10마리 중 9마리가 거울을 통해 모습을 확인하고 기생충을 털어내기 위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물고기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신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며 상대적으로 열등한 동물로 여겨온 생물에 대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슈트를 통해 자신의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마블 히어로 앤트맨. 그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히어로이자 남다른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히어로 앤트맨을 알고 계신가요? 앤트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 가장 큰 매력은 신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1대 앤트맨이자 와스프의 아버지인 헨크 핀 박사가 핌 입자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물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영화 속에는 듣기만 해도 무언가 신비로울 것 같은 학문인 양자역학의 몇몇 개념들이 SF적인 요소들로 재탄생에 잘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앤트맨과 와스프 속에 숨어있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이라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원자 전체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는 약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더 심각해서 이렇게 작은 원자핵보다 1000분의 1만큼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원자가 차지하는 크기의 약 1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가 축구 경기장 정도의 크기라면 원자핵은 축구장 한가운데의 축구공 정도의 크기이고요. 전자는 축구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의 대부분은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헨크 핌은 생각합니다. 이 원자들의 공간을 임의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핌 입자인 것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원자 속의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값들은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원자의 크기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여기서 킴 입자는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공간, 즉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마음대로 줄였다가 늘릴 수 있는 기적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자체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앤트맨은 킴 입자를 사용할 수 있는 슈트를 통해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한편 앤트맨과 와스프 속에서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영화 속 양자역학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오래전 양자 영역에 갇혀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제닛이 주인공 스칼랭의 정신과 연결되는 현상에 대해 헨크 핌은 제닛과 리가 양자 얽힘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양자 얽힘?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모형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통과 빨간 공, 파란 공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이 원통 안에 공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원통 안에 어떤 공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로 하나의 원통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통을 열어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는 이 원통 속의 공의 색깔이 여전히 무슨 색인지 모릅니다. 공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각각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통을 열어 안에 어떤 공의 색깔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파란색 공이 들어있네요. 이 순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던 그 공의 색깔을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100% 빨간색 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공을 넣을 때 두 가지의 색깔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한쪽의 정보만 알 수 있다면 다른 한쪽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통 안에 들어있는 공이 파란색이면 다른 원통 안에 들어있는 공은 당연히 빨간색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파란 공을 확인하는 행위가 약 250만 광년 떨어진 먼 곳의 정보, 즉 안드로메다 속의 통의 공의 색깔 정보를 순식간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우리는 얽혀있는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 얽힘도 바로 이 아이디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서로 얽혀있는 양자적 존재에 대해 한쪽의 정보만 읽어낼 수 있다면 다른 쪽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얽힘의 핵심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스캇을 통해 제닛이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자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제닛을 관찰하려고 시도한 순간 제닛의 상태가 결정된과 동시에 제닛과 양자 얽힘으로 연결된 스캇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모습을 SF적인 요소로 영화 속에선 표현한 것이죠. 오늘은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렵기만 했던 과학적 이론을 마블 영화라는 형태를 통해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뜻깊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대사회 전반에 있어 커다란 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이 양자역학적 요소들이 과학과 기술을 뛰어넘어 만화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이번처럼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수도관 동파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외출 전에 수도관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만큼 열어놓으면 동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놓는 게 좋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수도관이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약한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서서히 녹여야지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겨울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